안녕하세요. 금융투자 배치갑수 연구원인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베트남의 투자 전략 이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 인도네시아 시간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 스튜디오로 한국투자증권의 이소연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인도네시아 말로 저녁 인사가 슬라맛 말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네. 또 열심히 유튜브를 찾아봐서 이게 다는 못 외웠는데, 안녕하세요가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고요. 저는 이거 인도네시아를 잘 몰랐었는데, 인도네시아 아까 일부에서도 축구 얘기를 했지만은 최근에 또 신태용 감독 대표팀 했던 신태용 네. 감독이 인도네시아 가서 6개월 만에 또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아주 국위 선양을 하는 듯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아마 현재 5살 미만 된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이번 강연을 유심히 시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앞으로 30년 이후에 국가 순위를 봤을 때 1등이 중국, 그 다음에 인도, 3등이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렇게 발표를 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도네시아가 좀 경제적으로 좀 저평가된 나라로 생각되지만 앞으로 큰 성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 하면은 세계 4위의 약 8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섬이 18,200개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국가로 알려졌는데요. 저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의원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런 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방금 간단하게 핵심은 다 짚어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세계에서 인구로는 4위고요. 동남아에서는 1위입니다. 인구가 2억 8천만 명 정도인데,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중위연령이 30세입니다. 중위연령이라는 거는 인구의 1등부터 끝등까지 세워놨을 때 가운데 있는 그렇죠. 사람의 연령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상상 가능 인구가 들어가는 거니까 제일 네. 중요하죠. 네. 근데 인도네시아가 30세, 그다음에 한국이 43.7세입니다. 우리가 43.7세. 7세. 네. 이게 앞으로 인도네시아는 젊은 사람의 인구 비중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출산율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그렇죠. 될 거고, 이제 생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서 생산 가능 인구도 많아지고, 네. 그래서 생산 소비 모두 지금 현재 좀 매력적인 인구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인구 배당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구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좀 아까 얘기를 해주셨던 게 이제 섬나라인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얘기를 하시는 게 인도네시아도 그러면 베트남처럼 제2의 중국 생산기지 컨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게 섬국가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인프라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이 섬에서 이 섬, 저 섬에서 저 섬까지 뭔가 해양이라든지 물류 이런 다리 연결된 이런 부분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프라가 좀 제한적이고 물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은 인구가 많지만은 조금 떨어진다? 네. 지리적 이점만 봤을 때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베트남보다는 인도네시아는 소비 컨셉으로 더 보셔야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인도네시아에서는 붙는 부분이 이슬람 국가라는 점입니다. 네. 인도네시아는 국민의 87%가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국가고요. 네. 이게 이슬람도 좀 종파가 나뉜다고 해요. 이제 천주교나 기독교의 종파가 나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수니파라고 해서 좀 온건한 이슬람? 네. 그래서 다른 저희가 보통 이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장단체들이라든지 시아파가 이제 가격하죠. 테러라든지 아니면 여권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안 좋게 하는 국가들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인도네시아는 그런 국가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자들도 히잡 착용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하는 이런 좀 선택 재량권이 좀 있고, 그다음에 사회 진출도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아방간주의가 강한 이슬람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특징이 있으면서 또 국민의 대다수가 무슬림이다 보니까 생활 패턴이 좀 이슬람 종교 특성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성인 남자들이 대부분 좀 모스크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일부 기업들은 반일 근무를 한다는 점. 그거 하나 끝내주나죠? 네. 근데 그게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장을 4.5일밖에 못 돌려? 뭐 바뀔 수 있어요. 아, 그러네 또. 네, 그런 측면이 우리는 사상될 일이 없으니까. 뭐. 네, 그런 측면이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을 조금 후퇴시킨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라마단이라고 해서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4월 정도에 이제 한 달 정도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서 해가 떠 있을 때는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해가 떠 있을 때는 밥도 안 먹고 물도 못 마시고요. 해가 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라마단 기간에는 낮에 다들 못 먹으니까 활동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도 약간 좀 공장을 돌리거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불편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우리가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주목을 할 때는 생산보다는 소비 쪽으로 컨셉을 맞춰야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되게 이제 더운 나라 사람들이 약간 게으르다거나 또 네. 날씨가 워낙 뜨거워 낮에 활동을 못 하니까 게으르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다 이제 플러스해서 그 라마단 이런 기간도 있고 하니까 또 종교적인 거를 저희가 그 나라 문제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런 거를 잘 알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 어느 나라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정치 부분이 이제 안정이 돼야지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도 탄탄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조코 위도도 네, 이 맞습니다. 양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집권 2기를 맞이를 해서 그 우리가 세종특별시로다가 이제 했듯이 그 깔리만tan 네. 거기로다가 그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등 그 대통령이 이제 개혁적인 모습을 좀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내부 정치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은 인도네시아도 조금 독재 아니면 세습 정치인들이 이제 대통령을 계속 이어갔는데 네. 조코 위도도는 이제 서민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래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약간 좀 생긴 것도 비슷한데 동남아의 오바마로 불렸었어요. 네, 그래서 자카르타 주지사 출신의 서민 출신의 이런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네. 초반에 1기 당선됐을 때는 굉장히 좀 개혁, 그 다음에 개방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주시장에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득표율도 높고 지지율도 높지만 이게 국회 의석수가 야당이 더 많고 여당이 더 적기 때문에 정치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발목이 잡혔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1기에 당초에 내놨던 그런 정책들이 실현되지 못하고 예산 집행률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번까지 연임이 가능하거든요. 또 2기 투표를 생각하면은 또 인기에 부합하는 정책들도 내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1기는 초반과 다르게 좀 아쉽게 끝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2기에서는 해소하고자 좀 많은 노력들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좀 여당이 74%로 좀 의석의 과반 이상을 가져간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는 제가 좀 아까 잠깐 종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종교 문제가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좀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1기 때 부통령이 이제 화교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슬람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해서 약간 좀 반대 여론도 많고 막 시위도 많이 벌어지고 하면서 결국에는 2기 때는 부통령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명망이 많은 이제 뭐 이슬람 종교 지도자에 가까운 분을 부통령으로 삼아가지고 약간 좀 종교 논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한 발 물러섰고 여당이 의석수도 좀 가져가면서 1기 때와 다르게 2기 때는 좀 정책 추진력을 어느 정도 얻은 상황이고요. 네.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좀 아까 이야기하신 깔리만tan으로 수도 이전하는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인데요. 그렇죠. 자카르타 같은 경우에는 뭐 들으신 분도 알겠지만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고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일부 지역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침수 우려가 있다? 네, 거기에다가 인구도 과밀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분산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었고요. 네. 이 부분을 이제 2기 때 주요 정책 공약으로 내세워서 깔리만탄으로 이제 행정이라도 옮기겠다. 경제까지는 다 못 가져가더라도 행정이라도 옮기겠다라고 이제 한국의 세종시와 좀 비슷한 컨셉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약을 내걸었고 지금 추진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좀 예, 흐지부지 되다가 이제 올해 신수도 법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법안이 통과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추진은 하고 있지만 당초 예상처럼 뭐 빠르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느리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깔리만탄으로 이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하다가 그 추진하다가 조코위도 대통령 임기 끝나면 또 중단될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전을 해야 되거나 좀 분산시킬 필요성은 있긴 있거든요. 국민들도 안정을 하고 있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저희도 세종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그렇죠. 헌법 문제 붙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일부 여론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런 재판을 걸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해수면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구도 많고 교통체증을 뭐 어떻게 이거는 뭐 도로로 확장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뭐 이미 어느 정도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는 갈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빠르게 조코 위도도 임기 내에 마무리되진 않고 그래도 한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겠네요. 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면 이제 우리가 자원이 풍부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원 강국에서 제조 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인도네시아 쪽의 그 투자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할까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도네시아가 의외로 자원 부국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출액의 50%가 이제 뭐 광물이라든지 비금속, 판유 등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수출액의 50%가 원자재지만 또한 수입의 75%가 가공 원부 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수출을 해서 해외에서 가공을 한 원부 자재를 결국에 수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남는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고속 성장을 했다가 뭐 또 저속 성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인 성장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공을 안 하다 보니까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남는 게 인도네시아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인도네시아의 최근 정책 흐름이고요. 이 부분의 하나가 이제 다들 아시는 니켈의 이제 원석 형태 수출 금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단행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원하는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인도네시아 내에서 재련을 하고 가공을 하고 가져나가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도 유도하고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제조업도 조금 우리가 육성을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이 2019년에 단행이 됐고 이 때문에 최근에 좀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 현대차랑 LG에너지솔루션이 니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내에 배터리 공장을 작년에 착공을 했고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니켈만 한 게 아니에요. 올해 초에 들어서 석탄이랑 팜원유도 수출 금지를 했습니다. 뭐 명목적으로는 뭐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내수 안정을 위해서 내수 우선 공급을 하고 수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2023년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구리, 보크사이트, 팜 원유 수출을 중단할 계획이고요. 다 이런 원자재들을 인도네시아 내에서 가공을 하고 가져나가라. 그러면 우리는 너희한테 수출할 수 있다. 이라는 컨셉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제조업을 육성을 하고 우리는 고용을 늘리고 5% 이상 고속 성장을 하겠다라는 게 최근 인도네시아 정책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조금 못 살다 보니까 원자재 캐가지고 바로 팔았는데 조금이라도 가공하면 1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아주 바람직하게 저는 보는데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 쪽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보니까 자카르타 지수, 네. 그다음에 IDX 30, 네.
그다음에 MSCI 인도네시아 이렇게 이제 구성으로 알고 있는데 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본적인 구조라든지 또는 대표 지수 이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도네시아 대표 지수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이제 자카르타 지수라는 게 이제 종합 지수인데요. 한국의 코스피라는 느낌으로 조금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IDX 30이랑 LQ 45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지수 다 이제 대형주를 풀링해서 만든 IDX 30은 30개, LQ 45는 45개로 이건 자카르타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수로도 ETF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MSCI 인도네시아 지수가 있고 해당된 지수의 ETF가 한국의 거래소에도 상장이 돼 있고 뭐 나스닥에도 상장이 돼 있고 자카르타 거래소에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와 중형주 중심으로 한 22개 정도 종목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MSCI에서 MSCI 한국 발표하듯이 MSCI 인도네시아라고 해서 뭐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하고 종목 교체하고 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시안 펀드를 몇 년 전에 가입을 해놓은 게 있는데 네. 거기 아시안 펀드 인도네시아 이런 게 풀링이 돼 있습니까? 아세안 펀드로는 인도네시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종목 지수를 이제 추종하는 데가 좀 다를 것 같은데 보통 EM이라고 하면은 중국하고 대만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그래도 EM에 속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베트남은 참고로 프론티어입니다. 아직까지 EM의 아래 단계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투자하면은 베트남은 안 들어가고 인도네시아는 들어간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요새 펀드들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뭐 아세안 펀드 아니면 뭐 아세안 플러스 뭐 인도 이런 펀드들에는 인도네시아 비중이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다. 네. 그거를 여쭤봤던 이유가 그 인도네시아 지수 투자가 쭉 봤더니 쫙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이 지수가 꾸준히 오른다고 하는 거는 저 증시가 지금보다 조금씩 이제 한 단계 그 도약을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보다 그 인도네시아 증시가 한 단계 그 도약이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차트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네. 이게 2018년부터 좀 최근 5년 정도 자카르타 지수랑 신흥시장의 지수 그림을 같이 그린 겁니다. 이제 파란색 선이 자카르타 지수인데 보시는 것처럼 계속 못 오르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2020년 이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뭐 베트남도 오르고 한국도 오르고 다 올랐었죠. 근데 자카르타만 좀 못 오르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많아서 코로나 확산도 좀 심했고요. 인도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제일 많은 국가였거든요. 인도네시아가.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심했고 또 인도네시아도 시가총액에서 내수 관련 기업들이 차지하는 게 절대 다수이다 보니까 내수가 안 좋으니까 상장사들의 이익도 같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어서 지수가 솔직히 뭐 위로 갈 만한 메리트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좀 오르기 시작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출 경기가 먼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백신도 많이 맞았고 델타랑 오미크론 확산이 되면서 집단적으로 자연 면역이 좀 형성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도 더 이상 방역 정책을 강화하지 않고 최근에는 좀 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도 이제는 조금씩 정상화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좀 뒤늦게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이 과정에서 이제 다들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신흥국이 위험한 거 아니냐. 일종의 튀지 않느냐. 네, 2013년에 이제 긴축 발작을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2022년 올해 인도네시아는 좀 다릅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차트 보시면 브라질이나 터키, 러시아, 뭐 러시아는 뭐 요새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조금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네. 다른 국가들이 작년부터 인플레 부담 때문에 조금씩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행 중 다행인지 코로나로 내수 침체가 워낙 좀 심하다 보니까 물가가 2% 언더로 하향 안정돼 있어서 작년에 기준금리를 한 번 내리고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이 다른 이머징 국가들보다는 조금 안정적이고 완화적이다라는 메리트가 하나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국채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좀 비중이 좀 큰 국가 중 하나입니다. 네. 보통 40%로 웃돌거든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글로벌리 기준금리 인하하는 정책 기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위험자산에서 좀 포지션 정리하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채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9%까지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루피아화가 약세가 되고 환차손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시장에서 투매를 하는데 이 연결고리 자체가 좀 느슨해졌습니다. 국채에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정리할 필요가 별로 없다 보니까 루피아화에 대한 약세 압력도 예전보다 덜하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투매할 만한 그런 것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게 좀 글로벌 공통점인가 봐요. 로컬 개인들이 자카르타 지수에 또 그 사이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한국의 동학개미라든지 베트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자카르타에서도 외국 로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좀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자카르타 지수 내에서 개인 비중이 한 10% 정도였는데 최근에 14%까지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라왔네. 네, 이러면서 이제 수급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나가더라도 로컬 개인들이 사들이면서 수급을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카르타는 작년에 못 알랐던 부분을 올해 좀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 쪽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투자하려고 할 때 그 펀드 형태인 간접 투자만 되는 건지 그것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아, 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대형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타사는 잘 몰라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오프라인으로 지정가 주문이 현재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럼 주식도 지금 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살 수 있습니다. 펀드도 운동할 수 있고 ETF도 할 수 있고 펀드도 할 수 있고 주식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에만 투자하는 펀드는 베트남만큼 다양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ETF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덱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아이쉐어도 있고 그다음에 이 자카르타 거래소에도 ETF가 한 45개 정도 상장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재밌는 점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DR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해외 주식 예탁 증서라고 해서 네네. 그게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신한금융지주도 이제 나스닥에 DR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 좀 41개 정도가 현재 DR로 나스닥이나 아니면 유럽 이런 곳에 좀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DR 형태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이제 루피아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달러에서 루피아, 루피아에서 원화 이런 식으로 막 3종 통화가 좀 돌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환전이라든지 수수료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DR 같은 경우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걸 산다면은 그냥 달러로 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환율 리스크에서는 조금 그래도 직접 주식을 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DR도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일반 분들이 하려면은 펀드를 하든 주식을 하든 DR을 통해서는 다 가능하다는 하는데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다른 선진국보다는 초창기라고 봐야 되니까 단기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중기 내지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네, 그거는 뭐 어떤 신흥국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매번 뉴스를 보고 바로 매매를 하거나 기업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대형주 중심으로 그다음에 좀 긴 호흡 갖고 투자하시는 게 어떤 신흥국에서 투자를 하시든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그 인도네시아 경제하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